자, 이거는 그냥 잠깐 5분 정도 되는 짧은 클립이었고요. 쉬는 시간 동안에 틀어놓으려고 했던 거라 이거를 끝까지 보는 것보다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중간에 껐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빨리 해주셨네요. 저는 운영이팀 김희웅 대리고요. AK 수원점에서 선임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심하고 참 정규점이라 수원점은 전 직원이 출동을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본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9시 정도부터 끝났는데 1시간 동안을 그냥 대기하고 계셨죠.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끝내보려고 해요.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걸로 보이는데 조금 축약할 거 축약하고 1시간 정도로 최대한 끝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육에 앞서서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자격증도 없습니다. 이제 뭐 사업부에서 CS 담당자를 맡게 되기는 했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냥 한 명의 근로자고요. 그냥 백화점에서 조금 더 경험을 해봤고 지내왔던 것 때문에 같이 한번 C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처음에 입사했던 게 2004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알바로 명동의 롯데백화점 본점에 폴로 랄프로렌이라는 남성 브랜드가 있는데 그쪽에서 판매직으로 처음 백화점에 입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전부터 이것저것 알바는 했었는데 첫 경험이 무섭다고 백화점에 처음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도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롯데 본점 혹시 가보셨나요? 에비뉴1관 있고 명동에서 이제 을지로 쪽으로 좀 넘어가다 보면 본점이 있는데 본점이다 보니까 입점 고객도 어마어마하고 매출도 좀 많이 나오는 매장이었었어요. 별의별 고객도 많은 곳이었고요. 상류층이 많이 다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서 한 3년 정도 알바를 했었어요.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주말 알바로 하고 방학 기간에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방학 내내 알바를 하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조금 있다가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으로 점포를 이동해서 판매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근로장학생으로 전산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 돼서 일자리를 찾다가 백화점 경력과 전산실 경력 두 개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백화점 전산실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어요. 조금 판매직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는 환경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었고 적응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저 백화점 처음 들어오면 판매 직원들 이력서를 올리고 합격을 하게 되면 백화점에서 가장 먼저 어떤 거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CS 교육하죠. 끝나면 어떤 거 하죠? 교육 끝나면? 시험 보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기 직원이든 장기 직원이든 백화점에 처음 입사를 하려면 CS 교육을 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같이 매장을 한 바퀴를 돈 이후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거쳐서 어느 정도 합격적 커트라인 이상이 돼야지만 직원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런 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백화점이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자, CS를 왜 가장 입사도 하기 전부터 교육을 시키고 이거를 시험까지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교육 전에 연간 일정입니다. 2019년에 연간 일정표 경수 과장님이 메일로 다 보내주셨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4, 5월부터는 기술 교육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저에게 할당된 시간은 3월 4일, 7월 8일, 8월 5일, 9월 2일, 11월 4일 총 5회에 걸쳐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교육 대상에 보시면 연차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분들이 들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조에 참석을 하시거나 그냥 교육을 듣고 싶으시면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오늘 할 건데요. CS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CS가 중요한가? 3. 고객의 정의. 네 번째, 실사례를 통한 서비스의 중요성. 다섯 번째, 피드백입니다. 저는 책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목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옥차는 그날 하루 동안에 말하고자 하는 목적,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 목차를 하는데 거의 한 반나절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 바쁘시고 각자 점포에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이라도 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CS 혹시 어떤 거의 약자인지 알고 계세요? 네? 서비스. 또 있을까요? 네, 커스터머 서비스.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서비스 말고 생각나는 단어.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핸드폰 안 찾아보셔도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CS의 정확하게 명칭을 좀 의미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쇼핑 좋아하세요? 최근에 물건 산 것 중에 나 이거 샀는데 되게 마음에 든다, 만족스럽다 하는 제품 있으신가요? 어떤 거 있으셨어요? 만족스러웠던 거. 저 신발. 신발? 네. 왜? 이뻐서? 아, 네네. 편해서? 네. 네. 또 저는 에어프라이어 샀던 게 좋더라고요. 약간 신세계를 맛보고 있어서 요즘에 그걸로 엄청 해먹고 있습니다. 살이 더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기름도 안 들어가는데 튀김이 잘 나오죠. 재료만 넣으면 다 요리가 돼서 나와요. 자, 다른 케이스로 물건은 괜찮았는데 서비스가 별로여서 여기 거는 다시는 쓰고 싶지 않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물건이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였다. 아니면 꼭 굳이 사야 될 필요는 없었는데 직원이 응대를 너무 잘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손에 쇼핑백이 담겨 있었다. 네? 그런 적 없으세요? 보통 남자 혼자 백화점 가서 쇼핑하면 많이들 그래요. 남자 손님들은 혼자 오면 이거 굳이 안 사도 되는데 구경하러 매장 들어갔다가 직원이 옆에서 잘생겨 보인다고, 어려 보인다, 잘 어울린다 막 하면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결제하고 나가요. 그런 남자 혼자 오는 손님들을 백화점이 제일 좋아해요. 잘 사주거든요. 진짜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물건을 샀는데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아서 욕을 많이 먹은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PC 쪽에 있어요. 한성컴퓨터랑 레노버예요. 한성컴퓨터 기억나세요? 2012년도쯤에 인민에어로 한참 핫했죠. 별표 딱지 하나 있어서 그거 F 스티커로 가리면 거의 맥북이었잖아요. 한성이 그렇게 2012년도부터 엄청나게 판매고가 올라갔는데 서비스가 개판이었어요. AS 접수하는 거 후기 찾아보시면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쇠퇴를 많이 했죠.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2013년 후반기쯤부터 약간 정신을 차리고 서비스 센터도 확장을 좀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레노버. PC 쪽에서 원래 3대장이 있어요. 델, HP, 휴레패커드, 그리고 레노버였어요. 레노버 싱크패드 혹시 아세요? 키보드에 빨콩 달려있는 거. 네, 빨콩 이렇게 움직이면 마우스 키 포인터 움직이죠. 대표 주자였는데 원래 레노버는 홍콩에서 설립이 됐었어요. 근데 설립이 됐다가 IBM의 PC 사업부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IBM에 그 흡수를 하기 위해서 본사를 미국으로까지 옮겨버려요. 근데 실제 자본은 다 중국에서 나왔던 돈이었어요. 그리고 대주주가 중국 정부기관인데 정부과학 아카데미 그쪽에서 뭐 지분 34% 그 정도를 갖고 있었고, 뭐 미국에 본사가 있고 홍콩에서 설립이 됐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다국적 기업이었어요. 중국 스타일 아시죠? 대량으로 찍어내고 싸게 품질 QC 떨어뜨려서 뽑아내고 판매고 올리고, 서비스는 별로 안 좋고. 싱크패드에도 그 역할이 됐어요. 원래 PC 쓰시던 분들한테 싱크패드는 약간 되게 하이 레벨에 있던 노트북이었었어요. 뭐 스펙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그랬는데 중국화 되면서
이제 되게 저가형 모델에까지 싱크패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저가로 풀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죠. 서비스도 점점 안 좋아졌어요. 많이 쇠퇴를 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각성을 하고 서비스 쪽에서 품질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사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 레노버 거 엄청 쌓여있는 거 보셨어요? 박스? 네. 네, 서버 쪽도 많이 하고 있죠. 대표 주자로는 이렇게 한성이랑 레노버 두 군데가 물건은 괜찮게 만들어 놨다가 서비스를 제대로 못해서 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CS 아까 전에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포괄적인 의미로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맞아요. 근데 진짜 의미의 CS는 고객 만족이에요. satisfaction.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볼 건데요. 고객 만족, customer satisfaction 해서 경영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하는 경영으로 기존 매상고나 이익 증대 같은 목표와 달리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것에서 기업의 존재의 의의를 찾으려는 경영 방식입니다. 자, 넓은 의미의 포괄적으로 보면 서비스 안에 속해 있는 범주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고객 만족이고요. 이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서비스, 고객 서비스,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가 있고요. 고객 만족, 고객에게 기본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감동하게 만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CS의 목표는 고객 감동, 서프라이즈예요. 만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감동적인 서비스에 깜짝 놀라게 만드는 단계.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구매자로 하여금 재구매가 이루어지게 하고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홍보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케팅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컴퓨터를 샀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계속군 대리님이 PC를 사려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PC 사고 싶은데 어디 게 괜찮아요? 어디 거 샀어요? 제가 정말 만족을 하면 추천을 하겠죠. 추천을 해서 구매가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구매가 되고 홍보의 수단으로까지도 이어진다는 게 CS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다음은 CS가 언제부터 중요해졌는지, 왜 관심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CS는 1970년대에 소비자주의의 확대와 함께 중심적인 테마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소비자주의 어떤 걸까요? 그렇죠.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 제일주의, 소비 만능주의, 소비 지상주의. 자,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물건들이 어쨌나요? 뭐가 없었어요. 대량 생산도 불가했고 품질도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혁신적인 제품도 많이 없던 산업화가 한참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뭔가 제품이 나오면 내가 필요하면 사고 아니면 말고 그냥 불만족스러워도 이거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쓰고 이러던 시기였는데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공장들이 지어지면서 대량 생산화가 가능해지고 기업끼리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매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요. A 회사보다 B 회사께 조금 더 낫더라. B보다 C가 더 가성비가 좋더라. C보다 D가 디자인이 더 이쁘더라.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게 1970년대부터였고요. 이때부터 기업들도 여태까지는 만들기만 하면 알아서 팔렸었는데 이제는 고객들이 골라서 사가니까 이거 왜 그러지? 그때부터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970년대에는 만족의 본질적 특징을 명확히 하고 만족을 고객의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했던 시기였고요. 80년대는 만족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전개되어 이제 80년대에 이르러서야 구매자의 심리적 효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더 좋은 물건 만들어야지, 더 많이 만들어야지, 더 잘 만들어야지 약간 이런 주의였고요. 1990년대에는 판단 메커니즘에서 만족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기대가 많았다. 자, 90년대부터 현재까지가 비어있죠. 현재 어떻게 좀 물건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객이 왕이다. 다 들어보셨죠? 가장 백화점에서 팽배하던 시기였어요. 200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 정도, 2000년대 말까지. 요즘은 바뀌었죠, 좀. 하도 고객이 왕이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갑질, 손놈, 진상, 블랙 컨슈머. 별의별 짓들을 다 하죠. 요즘 고객님들. 진짜 왕인 줄 알아요. 막 매장 직원 때리기도 하고. 제가 2004년부터 폴로에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단편적인 예인데 2006년도에 딱 매장에서 고객이 딱 들어올 때 인사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이게 인사말이었어요. 네, 저쪽에서 이제 고객들이 물건을 펴서 옷을 구경을 하잖아요. 편 거를 다시 폴딩을 해서 다 진열 때 진열을 해야 돼요. 폴딩을 막 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이제 습관적으로 들어오시는구나 하고선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바로 얼굴로 옷이 날라왔어요. 들어오면서 그냥 던진 거예요. 제 얼굴로. 그래서 황당하죠? 근데 옷이니까 뭐 딱히 아프진 않아요. 그냥 기분만 나쁘지. 근데 옷이 딱 떨어지자마자 싸대기가 날라왔어요. 벙찌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왜 나한테 이딴 걸 팔아? 막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된지를 알아야, 자초지종을 알아야 사과라도 하니까 좀 물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 고객님이 열이 받아서 막 매니저 나오라 그래, 점장 나오라 그래, 왜 이 사이즈도 안 맞고 옷도 이딴 거를 왜 나한테 팔았어?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진짜 명찰 뜯어버리고 그냥 때려친다고 뒤집고 싶었는데 그때만, 그 시기만 하더라도 절대 그럴 수가 없던 시기였어요.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니까 롯데백화점에 있던 영업 담당이 쫓아왔어요. 팀장도 쫓아오고요. 사람들이 구경하기 시작하면서 둘러쌌어요. 와, 얼굴 새빨개지고 이제 저는 흥분하고 막 울컥하고, 어떤 건지 매니저 놀래서 티타임가 있다가 전화 받고 뛰쳐 올라오고, 고객이 던진 옷을 딱 봤어요. 빈폴 거였어요. 제가 폴로 매장이었는데 폴로랑 빈폴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많아요, 사실. 이제 바로 옆에 매장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어요. TD라고 부르는데 트레디셔널 직군이거든요. 라코스테, 뭐 빈폴, 뭐 폴로, 헤지스 이런 부류들이 다 뭉쳐 있다 보니까 그냥 일단 내가 비슷하니까 들어와서 던지고 때리고 소리부터 질렀는데 옷을 다시 보니까 빈폴이었던 거예요. 진짜 열받죠. 우리 것도 아니고 내가 응대했던 고객도 아닌데 공변당한 케이스니까. 그랬는데 결국 그 손님은 이거는 저희 물건이 아닙니다, 빈폴 겁니다, 매니저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너네도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 옷을 그대로 가지고 빈폴로 갔어요. 근데 던지거나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나한테 이거 판 사람 나와! 해서 거기서 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는 그때 이제 흥분이 너무 올라오고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매니저가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와라 막 이러고 있어서 올라가서 줄담배를 한 5가지는 폈던 것 같아요. 아이씨,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롯데 영업 담당자 팀장님까지 한다는 말이 그래도 고객님이시니까 그냥 넘어가, 더 문제 키우지 마. 그렇게 진짜 끝나버렸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랬으면 이미 동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라오고 갑질이네 뭐네 난리가 났었겠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고객님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좀 힘든 시기였었어요. 자, 현재는 그래서 소비자주의가 약간 변화를 하고 있는 과도기예요. 고객들도 SNS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매장에서 그렇게 심하게는 못하지만 여전히 블랙 컨슈머들은 존재는 하죠. 자, CS가 왜 중요한가? CS 방금 전에도 얘기는 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죠? 고객 만족, 그리고 고객 감동, 고객을 놀라게 하는 것. 그 고객들이 재구매를 하게 되고 그 고객이 다른 고객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것. 뭐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는 되게 많은데
사실 저희가 뭐 시험 보려고 시험 대비반도 아니고 이론적인 거보다는 좀 약간 회사랑 접목을 좀 시켜봤어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퓨처젠이랑. 비전 아시는 분? 퓨처젠 비전. 단골 질문이죠. 체육대회, 워크샵.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자, 비전 말할 수 있다. 비전. 열정이 넘치고 구성원이 행복한 그거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맨 위에. 비전 2030. 네? 네, 그거 말고 회사 홈페이지에 보시면 네. 네, 회사의 비전이 좀 나와 있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열정 있는 인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창조기업 퓨처젠. 이게 우리 퓨처젠의 비전이에요. 자, 어떤 게 키포인트일까요? 이 비전 자체가 다 키포인트들의 단어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문장이기는 한데 저희가 봤을 때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게 가장 핵심 1번이죠. 가장 중점적으로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두 번째, 열정 있는 인재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 함께가 왜 중요할까요? 자, 중소기업들이 다 기반을 다지고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일을 할 환경이 될까요? 스타트업들 어때요? 준비 다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시시각각 지금도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가야 하고 우리의 만족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당연히 불만도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함께 하고자 한다는 거, 그게 좀 함께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고객. 회사가 얼마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비전 맨 앞에다 이런 말을 써놨구나. 자, 회사의 비전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회사의 비전이 중요한 이유. 네, 맞아요.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목적,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오너의 마인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게 그 회사의 비전이죠. 그에 따른 핵심 가치입니다.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 지속적인 고객 감동, 창조적 직장 문화. 자, 구성원이 행복한 회사 중요하죠. 지속적인 고객 감동. CS 단어가 여기도 나오죠. 이게 핵심 가치예요. 두 번째 핵심 가치가 CS 마인드예요. 비전에도 CS 마인드가 가장 머리글로 나오고 두 번째 핵심 가치의 두 번째 항목도 CS예요. 그만큼 회사에서 CS를 얼마나 관심 있게 생각을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볼까요? 저희 운영사업부 혹시 2018년 결산, 2019년 목표 메일로도 가고 게시판에도 올라갔죠. 혹시 내용 보셨나요? 열어서 그냥 드르륵 한번 내리고 끄셨나요? 자, 운영사업부 목표예요. 올해 목표고요. 신규 가치 창출 및 성장하는 인재 육성 4대 핵심 추진 전략 해서 신규 가치 창출, 성장하는 인재 육성, 지속적 고객 감동, 고성과 조직 문화. 여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죠. 자,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2018년도에 운영사업부 인원 혹시 아세요? 시작이 몇 명이었고 몇 명으로 종료했는지. 운영사업부가 77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18년 초에. 그러다 18년 말에 87명으로 인원이 늘고, 뭐 올해는 이슈가 있어서 인원 변동이 좀 있었지만
87명으로 작년에 종료가 됐었어요. 한 사업부에 87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 많은 거예요, 인원이. 그때 당시 2018년도에 저희 OP, 순이익, 목표가 얼마였는지 혹시 보셨어요?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결론은 얼마였죠? 2억 7천만 원 정도 순이익을 가져왔었습니다. 자, 2억 7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크죠. 저희 목표 대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했고요. 근데 인원 대비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인원이 87명이에요. 2억 7천만 원. 어느 정도 이익을 냈었을까요? 1인당. 거의 한 265만 원 정도? 1인당 회사의 수익을 가져온 게 매출액이 1인당 265만 원 정도였어요. 자, 수익이 높은 부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1년에 그 정도는 수익이 낮은 것 같습니다. 낮은 것 같아요. 네. 5천만 원이었을 때 훨씬 낫겠죠? 지금 2억 7천으로 계산을 했던 거니까. 네.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PS 터진 거 한참 뉴스에서 나오던 거 보셨어요? 저 엄청 부러웠거든요. 얼마 터졌죠? 연봉의 50% 터졌네요, 삼성전자가. 자, 삼성전자 매출액을 좀 봤었어요. 삼성전자에서 전 세계에 삼성전자 이름을 달고 일하는 직원이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이 4분기 중에 2분기 기준으로 1인당 한 달 매출이 한 달이 6,700만 원씩이었어요. 영업이익이 23.3%였어요. 아까 원래 조회 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목표액 저희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800억. 그 중에서 몇 억을 쓰고 몇 억을 이윤으로 남기는 걸 목표로 하셨죠? 170억을 사용하고 30억을 네. 남깁니다. 그쵸. 30억의 영업이익을 남긴다. 자, 800억 대 30억. 100대 X라면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20몇 프로? 절대 안 나와요. 삼성전자 23.3%가 저희 전 세계 탑이에요. 영업이익. 3% 정도 나와요. 3점 몇 프로 정도. 영업이익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매출액도 차이가 나고 영업이익도 차이가 나고.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강남이나 압구정, 청담, 명동 가면 로드샵, 명품관,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업체들이 물론 유동인구도 그만큼 많기는 하지만 다 순이익을 내고 있을까요? 딱 가보시면 진짜 줄 서서 막 들어가기도 힘든 매장도 있는 반면에 막 팔이 날리고 손님 하나도 없는 매장 보셨어요? 네.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그런 데들이 그런 높은 임대료랑 관리비를 내면서 왜 그쪽 상권을 유지를 하고 매장을 보존을 하고 있을까요? 프랜차이즈로서는 약간 마케팅 효과의 일환도 있어요. 강남에 매장이 있다, 압구정에 우린 로드샵이 있다, 보여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자, 우리 운영사업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각 사이트에 직접 상주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저희는 가장 최전방에서 고객에게 퓨처젠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기술지원팀으로 보내죠. 수리가 돼서 들어오면 그걸로 다시 또 서비스를 하죠. 그리고 고객사에서 먼저 문의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저희가 점에 상주하고 있다가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하죠. 뭐 그 외적인 부분은 뭐 다르게 처리는 하고 있지만 기본 패턴은 동일하게 돌아가요. 자, 우리가 퓨처젠에 뭐 어마어마한 이윤을 안겨주는 부서는 아니지만 고객사 최전방에서
기술력과 서비스를 가장 밀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부서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출을 낼 수가 있나요? 저희는 영업이 아니죠. 운영이죠. 영업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목표와 그거를 달성할 수는 없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해야 돼요. 자, 저희가 근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규 사이트를 창설을 하고 기존에 있는 점포에서 신규 점포가 오픈을 했을 때 저희는 굉장히 좋은 표본이 됩니다.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아니면 타 사이트가 오픈을 하는데 다른 점들을 비교를 하죠. 여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상주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업들끼리도 비밀로 하지 않고 서로 공개를 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정말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면 또 새로운 사이트로서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영업적으로 큰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내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하는 거. 기본이죠. 가장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추구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CS. 서비스적인 거.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안정적인 점포 운영에 더불어서 CS를 좀 가미를 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 4대 핵심 추진 전략에도 보면 세 번째 지속적 고객 감동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게 저희 부서의 목표라고 저는 제 주관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계속 이해를 하면서 CS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했는데 도달했던 결론은 이거였었어요. 자, 다음은 고객입니다. 고객 감동,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고객에 대한 정의가 좀 있어야겠죠. 우리가 진짜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고객이 누군지. 먼저 퓨처젠에서 바라보는 고객입니다. 고객사들이죠. 이게 너무 많아갖고 유통이랑 SI만 가져왔어요. 나머지는 다 담지도 못했어요.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점포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퓨처젠에서 얘기하는 고객사예요. 실제 저희가 점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말하는 고객이 맞나요?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자, 회사에서 바라보는 고객사는 약관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예요. 이게 법적으로의 고객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이기도 하고 고객의 범위입니다. 계약을 맺고 그 계약 범위 안에 있는 그 일방 당사자가 고객이다. 근데 실제로 점에서 저희는 어떻죠? 좀 많죠. 이쪽 저쪽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다른 사이트들이 어떤지 상세히 알지는 못해서 저희 수원점을 기준으로 조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 운영 2팀 AK 수원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퓨처젠은 AKIS라고 하는 AK 플라자의 네트워크랑 프로그램 쪽을 담당하고 있는 계열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각 점포들마다 포스 PDA 유지보수를 봐주세요.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쪽에서 파견을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수원점에서 상주를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AKIS는 아니죠. 저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계약을 맺은 업체일 뿐이고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입니다. 대표적으로 각 매장 브랜드들 한 700개 정도 브랜드가 있거든요. 134대 정도 포스가 운영되고 있고 680대 정도 PDA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매장 브랜드들을 관리하는 AK플라자 직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영업팀도 있고요. 마케팅팀도 있고 인사총무, 재무, 자금 점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있는 관리자급들인 AK 직영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PC 한 180대를 유지보수를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전폰의 도급사에도 어쩔 수 없이 가끔씩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폰의 도급사라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시설, 전기, 방제, 미화, 주차, 보안. 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점을 운영하는 데 빠질 수가 없는 요소들이죠. AK는 조금 특이하게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위에 보면 AK 직영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AK 플라자 직영들이고요. AK 플라자에서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부서에 이쪽이 뭐 전산에 대한 총괄, 기획을 하는 부서거든요. 이쪽에다가 던져줍니다. 우리 점포들 전산 쪽 다 체크해서 봐주세요. 네트워크 프로그램 해주세요. 이 디지털 혁신에서 AKIS로 계약을 합니다. 우리 네트워크랑 포스피데이 봐주세요. 프로그램. 그래서 AKIS는 퓨처젠이랑 계약을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저희가 실제로 퓨처젠에서 맺은 계약은 AKIS죠. AKIS의 갑사이자 계약의 주체인 디지털 혁신이 있고요. 이 디지털 혁신에서 계약을 맺은 AK 직영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각 브랜드들이 있고 점포의 도급사가 있어요. 자, 그럼 저희의 고객은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고객일까요? 빨간색은 제가 수원 점포내에 있는 사람들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해놨고 파란색은 이제 분당에 따로 사무실이 있는데 그냥 그것만 구분하려고 해놨습니다. 실제 고객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고객들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계약을 맺은 주체 AKIS, 그리고 각 포스 PDA를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OA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AK 직영 담당자들. 근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점포 내 도급사에도 업무를 봐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사이트 운영하시다 보면? 부탁을 받는다던가. 원래 우리가 안 봐줘도 되는 건데 아 이거 좀 봐주세요 했는데 차마 거절할 수가 없는 일들. 뭐 말씀은 못하셔도 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경험은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봤었고. 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릴레이션십이라고 CS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관계입니다. 고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게 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궁극적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지만 유들이라는 단어 안에서 저희가 좀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의 고객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다른 사이트들도 고객에 대한 부분은 좀 팀장님들이나 점포 사이트에서 정리를 좀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직원분들이나 조금 약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응대도 고객과 비고객은 다르게 들어가죠. 비고객은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부탁을 받았을 때 저희가 괜찮을 때 업무적으로 로스가 안 나고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봐줄 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는 단칼에 거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고객인지 아닌지를 약간 혼돈스러워해서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런 거를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나가시는 게 앞으로 일하실 때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넣어봤었고요. 자, 고객들은 당연히 불만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불만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 이 불만이라는 것 자체는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거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단순하고 쉽습니다. 자, 제가 기대한 것보다 만족도가 크다. 만족도가 더 커요. 기대보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겠죠? 기대가 컸는데 만족도가 더 작아요.
그럼 불만이 생기겠죠. 불만족스럽겠죠. 엄청 단순한 논리죠. 근데 이게 1980년부터 지금까지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이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보완하는 정도? 이론들이 다 그렇게 겉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순한 이론은 완벽할까요? 단점이 없을까요? 혹시 맹점 보이세요? 기대. 그때랑 만족도가 같으면 같을 땐 그냥 소스로 그냥 넘어가는. 기대. 객관적인가요? 수학마로 만족도.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이죠. 사람마다 기대하는 정도가 다르고 만족하는 정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만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가지고 가지만 아직도 미완성인 이론입니다. 자, 쉽게 이 프리젠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걸 5만 원을 주고 샀어요. 버튼 3개 달려있는데 제가 샀을 때 기대했던 거는 프리젠테이션을 멋지게 하고 싶어서 샀겠죠. 막 기능이 이것저것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봤는데 버튼 맨 위에 거는 레이저 포인트 기능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버튼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고 세 번째에 있는 건 뒤로 가기 버튼밖에 없어요. 가격에 비해서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태라면 이 제품은 불만족스럽겠죠. 근데 반대로 나는 이거를 샀는데 다른 잡스러운 기능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레이저 포인터랑 그냥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것만 있는 심플한 거였으면 좋겠어. 한 손에만 잘 잡혔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감을 갖고 제가 이걸 샀다면 불만족했을까요? 만족을 했겠죠. 이 지표들이 쌓인다고 해서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이론의 맹점입니다. 모두의 기대감은 다르고 만족도도 다르기 때문에. 자, 불만이 쌓이다 보면 화도 나죠. 제품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화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CS에는 이게 7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3가지는 제가 좀 덧붙였어요. 첫 번째, 무관심. 나와는 상관은 없다는 태도. 두 번째, 무시.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것. 세 번째, 냉담. 차갑고 퉁명스러운 태도. 네 번째, 어린애 취급. 고객을 어린애와 같이 다루는 태도. 다섯 번째, 로봇화. 인사나 응대가 완전히 기계적인 태도. 여섯 번째, 규정제일. 규정만을 따지는 서비스의 경직화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 발뺌. 자신들의 업무 영역, 책임의 한계만을 말하는 태도. 여덟 번째, 의심. 고객의 얘기를 믿지 않음. 아홉 번째, 함께 흥분. 고객이 화를 내고 흥분한다고 해서 고객이랑 같이 소리 지르고 화내면서 얘기를 하고 고객을 가르치려고 들고. 열 번째, 암묵적인 거절. 네, 대답은 내라고 해요. 근데 표정이나 말투, 뉘앙스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이럴 때 고객이 많이 화가 난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있으세요? 다 잘 하시죠? 이런 거 안 하시죠? 저는 좀 찔렸어요. 8번 의심에서. 제가 2010년부터 AK 수원점에서 일을 했는데 횟수로 거의 한 10년째 됐죠.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매장들에서 거짓말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하면 약간 의심도 들어요. 안 믿고 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저도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이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당했던 적이 있다면 빨리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만이 쌓인 고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불만은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잘 푸는 게 중요하겠죠. 서비스에서 불만 처리는 5단계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불편에 대한 사과. 일단 불편사항에 대해 사과를 하여 고객의 화를 가라앉힌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 무조건 죄송합니다부터 하지는 말라는 거죠. 불편함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감은 하지만 뭐 기계가 쓰다가 매장에서 고장을 냈는데 저희가 무조건 죄송할 필요가 있나요? 수원점 직원들한테는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자세와 친절함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친절한 것과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너무 저자세로 이렇게 죄송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공감하고 경청하기. 세 번째는 진상조사와 원인 분석. 네 번째는 신속한 해결과 대안 제시. 다섯 번째, 긍정적 마무리.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이론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업무를 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힘들죠. 앞에서 고객 소리치고 있고 결제 안 된다고 매장 직원은 당황해서 전화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되는데 자기네가 어딘지 매장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작정 PDA면 안 된대요. 포스만 안 된대요. 결제하다가 멈췄는데 빨리 오래요, 그냥. 거기다 대고 불편에 대한 사과를 하고 공감하고 경청, 멈추셨군요. 죄송하네요. 불편하셨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일단 최대한 빨리 선조치를 하고 고객을 응대시킨 후에 방문을 해서 처리를 해주든 아니면 전화상으로 빨리 처리를 한 후에 나중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다시 파악을 하든 저희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뭐 선조치 후보고 선조치, 선보고 후조치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하니까 상황에 맞춰서 좀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5단계는 머릿속에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만은 독특한 의사표시의 한 방법일 뿐이다. 불만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불만의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불만이 있는 사람이 웃으면서 되게 친절하게 얘기할까요? 저희 포스 멈췄는데 언제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전화하면 짜증내죠. 우리 결제하는데 포스 멈췄어요. 왜 우리 것만 이래요? 언제 돼요? 빨리 와서 해주세요. 급해요. 지금 매장 가야 되는데 막 서로 급하다고 빨리 와달래요. 화 나죠. 사람이잖아요, 저희도. 근데 한 번 더 사귀고 그 의사표시에 한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순리대로 해결을 하시라고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입니다. 실사례를 통한 서비스의 중요성인데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대표적인 걸로. 지금 10시 50분이거든요. 이거 금방 끝나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실게요. 영수증 없다 소리를 내가 지금 몇 번이나 하는 줄 알아? 아니 지금 먹었어? 그럼 얼마 정도 사셨는지는 기억나십니까? 꼴지 10만 원 정도 줬나? 네. 10만 원 그럼 당연히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환불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성함이랑 전화번호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 정주식 전화번호 010-800-421 여기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한 분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름 정규식, 전화번호 010-809-4212. 경찰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켓은 영수증 없는 물건은 환불 처리하는 게 규정상 일주일이 걸립니다. 경찰에서 수사받고 영상 나오면 직접 나오기 힘드실 겁니다. 계속되실 거니까요. 다른 분 중에서요. 제가 직접 환불 처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업무방해 어렵습니다. 이 물건이 저희 매장 물건이 아닌 게 수사 결과 밝혀지게 되면 공갈하고 사기가 다 추가되겠고요. 그러니 시계에 대한 증거물을 제가 꼭 보관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말도 안 되죠. 고객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산 데도 아닌데 와서 진상을 부리는 것도 일단 너무 어설프죠. 그리고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달래요. 점포 일하시면서 경찰 부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 딱 2번 봤거든요. 딱 한 번은 2012년인가? 술 취한 고객이 대낮에 아저씨가 들어와서 그냥 술 취해서
매장 포스를 자꾸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저희 포스를. 그냥 술 취해가지고 단순히. 포스 와장창 하고 깨지고 사람들 난리 나고 막 도망가고 소리 지르고 영업팀 뛰어왔는데 거기가 스포츠 매장 쪽이었거든요. 남성 스포츠 팀 팀장님이 쫓아오셨어요. 나이도 지긋하게 있으시고 팀장급이니까 이제 직급도 어느 정도 되신 분이 이제 말리려고 하는데 술이 취해서 너무 만취해서 팀장님 싸대기를 때렸어요. 그리고 구타를 했어요. 발로 차고. 그래서 주변에서 고객님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한번 왔었어요. 근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이기 때문에. 술이 깬 후 고객님이 그냥 사과를 했더니 봐주셨어요. 백화점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참으셨어요. 안경 깨져서 날아가고 얼굴 상처나고 이랬는데 201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시대라서 그걸 또 다들 그냥 그러니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드라마니까 뭐 사이다 결말식으로 냈지만 사실 이러기 쉽지 않죠. 저희랑 또 접목을 시켜보면 앞에서 고객이 이렇게 진상 부리고 있어요. 저희한테 전화를 해요. 뭐 영수증이 없는데 제출력이 안 된다. 영수증을 대출력 조회를 하는데 포스가 멈췄다.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앞에서 저 아저씨가 저러고 있는데 여직원이 아니면 아주머니가 뭐 젊은 직원인데 신입이라서 잘 모르는 분이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당황하겠죠. 긴장하고 황당하고 막 말도 어버버 할 거고요. 참 씁쓸한데 아직도 블랙 컨슈머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많죠. 저희는 그런 분들을 상대하고 있는 매장 직원들을 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도 한 번 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조금 더 좋게 봐주시고 아, 이 매장 왜 이렇게 네 가지가 없지? 뭐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 사람들을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한 사례였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조금 더 황당합니다.
자, 문제 접수된 거 어처구니 없죠.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린대요. 그 첫 번째 보냈는데 무시를 당했죠. 지금 이 내용은 두 번째 보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GM에서 대처를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라고 저는 봤는데 실제 사례인지 진짜로 그래서 뉴스나 뭐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내용이. 네, 뭐 그게 사실 인과관계가 중요한 건 아니고 팩트는 되게 얼토당토 않은 질문이었지만 그냥 허투루 넘어간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를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베이퍼록이라는 현상을 찾아냈다. 그 베이퍼록이라는 현상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는 현상이더라고요.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내리막길에서 차를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주행을 할 때 그때 이제 과열이 되거나 아니면 고속주행을 너무 오래 했을 때 구형 차들에선 엔진 그 연료까지도 과열이 되면서 수증기랑 만나면서 기포가 생겨서 노즐이나 이런 곳에 기포가 차 있어서 연료가 원활히 수급이 되지 않아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현상을 베이퍼록이라고 한대요. 근데 뭐 단순한 사례였지만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서 베이퍼록이라는 현상을 찾아서 이렇게 조치를 해줬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뭐 저희도 일하다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질문 되게 많이 받죠. 전화 와서 저희 매장만 비가 오면은 뭐 PDA가 안 켜져요. 저희 매장만 충전이 안 돼요. 뭐 별의별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잘 한 번 더 봐주시라는 뜻으로 좀 클립을 담아봤습니다. 화질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좀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 브랜드 별다방이요. 별다방. 왜 별다방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맛있어서? 원두가 좋아서? 비싸서. 남이 사줄 때 제일 맛있죠, 별다방은. 팀장님이 사줄 때 제일 맛있죠. 자,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메뉴 보면 제일 큰 사이즈는 거의 저희 식대에 맞먹죠. 커피 한 잔 너무 비싸요, 진짜. 커피 사 먹기 손 덜덜해요. 자, 이 스타벅스의 독특한 CS 문화가 좀 있습니다. 다른 커피숍에는 있는데 스타벅스에서만 찾아볼 수가 없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와, 좋아하시는구나. 자주 가시는구나. 스타벅스에서 진동벨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네. 다른 커피숍들 결제하면 영수증, 카드, 진동벨 3개를 한꺼번에 주죠. 진동벨이 울리면 음료를 받아가요. 근데 스타벅스 가면 어때요? 멤버스가 없는 고객님들은 영수증 위에 있는 주문번호로 불러주고 멤버스로 자기 별명, 이름을 등록해 놓은 분들은 뭐 운영이팀 김희용님 커피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해주죠. 왜 스타벅스는 진동벨을 안 쓸까요? 진동벨이 비싸서? 분실률이 너무 많아서? 왜 안 쓸까요? 다른 데 다 쓰는데. 네, 스타벅스의 철학인데요. 고객 접점 시간을 소중히 하라는 그 서비스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요즘에 사이렌 오더 혹시 아세요? 어플로 스타벅스에서 미리 그냥 결제를 하고 내 차례가 되면 알림까지 오죠. 진동이 오고 나면 그냥 가서 음료만 찾아갖고 가요. 그럼 직원과 고객이 실제로 만나는 시간 언제밖에 없나요? 음료를 받는 순간밖에 없죠. 그 순간을 스타벅스는 고객 접점 포인트로 잡고 이 부분의 CS를 강화를 하자라고 해서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진동벨을 쓰지만 여기는 직원들이 육성으로 불러줍니다. 육성으로 불러주면서 이제 뭐 간단한 인사말도 하고 뭐 스트로우는 저쪽에 있습니다. 뭐는 여기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사도 해요. 원래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스타벅스 가보시면 길게 늘어선 줄. 실제 음료가 나와서 불러서 딱 가면은 제가 받으러 가는 순간에 직원은 이미 커피 놓고 돌아서 가야죠. 다음 곡에 음료 준비해야죠. 줄이 얼마나 긴데. 이거 뭐 언제 받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저녁쯤에 스타벅스 매장 가면은
여자 직원들 한두 명씩 목 쉬어 있어요. 쉰 소리 나요. 하루 종일 외쳐대가지고 누구 고객님 뭐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계속 외치느라고 목이 쉬어요. 뭐 좋은 문화이기는 하지만 약간 직원들한테 정말 좋은 것인가 이런 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객 접점 포인트라고 말을 했는데 이 고객 접점 포인트는 MOT 모멘트 오브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 스페인의 투에서 나온 말이에요. 투사가 소의 급소를 찌르는 순간, 이제 번역을 하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 또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MOT, 못 서비스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를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아요. 다 진짜 잘 받곤 했는데 원무과에서 서비스 그 응대를 잘못해서 제가 병원비를 잘못 결제를 했어요. 집에 와서 알았어요. 열받죠. 다시 취소하고 재결제하러 병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럼 100 빼기 1은 원래 99죠. 근데 100가지 서비스를 잘 받았는데 한 가지 서비스를 잘못 받으면 0이 돼버린다. 100 빼기 1은 0이 돼버린다는 게 약간 서비스 CS적인 이론에서는 이 모 서비스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허투루 놓치지 않게 고객과 접점 포인트 하나라도 최대한 소중히 하겠다라는 스타벅스의 철학이 담겨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뭐 사이렌 오더, 콜 마이 네임 뭐 이런 서비스들. 약간 다른 성향의 이제 커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일본 다녀오신 분. 되게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의 일본을 관광하러 가는 한국인들에게는 필수 관광 코스기도 해요. 로고가 이렇습니다. 네, 블루보틀이에요. 저 지금 결혼한 와이프 연애할 때 재작년에 일본을 2번을 갔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 대바람부터 갔었어요. 오픈하는 시간 맞춰서 갔는데 40분 동안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간판에 로고에 이거 하나 있어요. 이름도 안 써 있어요. 저는 이제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냥 줄 서 있느라고 로고만 보고 있었는데 생수 가게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어딜 봐서 커피숍이에요? 이걸 보고 커피가 연상이 되세요? 안 되죠. 진짜 몰랐어요. 들어갔더니 매장 구조가 이랬어요. 매장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들이랑 좀 많이 다르죠. 자, 이게 뭔가요? 핸드드립이죠. 우리나라는 커피 탈 때 어떻게 하죠? 아메리카노 주문하면? 기계로 머신으로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얼음이랑 물이랑 해서 아이스 타서 아이스 만들어주고, 뭐 뜨거운 거 달라 그러면 뜨거운 물에다가 에스프레소 샷 추출한 거 섞어서 주죠. 그냥 굉장히 빠르죠. 주문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여기는 한 잔 한 잔을 바리스타들이 핸드드립으로 내려줘요. 한 잔당 짧게는 7분에서 한 10분 정도가 걸려요. 자, 회사에서 이윤을 생각한다면 이게 효율적일까요? 회전율이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 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말에 이럴 때는 한 2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2시간 줄을 쓰더라고요. 저도 한 40분 기다려서 이거를 겨우 한 잔을 먹었는데 제 입은 미식가는 아닌지라 사실 백화점에 1,500원짜리 파는 킴보 커피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줄 서서 먹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독특한 게 있었어요. 이 바리스타들이 한 잔 한 잔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는 시간 7분에서 10분 동안을 그냥 커피만 내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자기 커피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손님들이랑 대화를 해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거 블로그 보고 알았어요. 저는 얘기도 못했고 언어가 안 되니까. 근데 오늘의 원두가 어떤 건지, 이게 왜 좋은지, 어떻게 드시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뭐 아니면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 어디를 커피를 들고 어디를 가시는 길인지, 이런 거를 막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얌전히 이따 커피만 받아갖고 나갔어요. 이 블루보틀이 좀 특이한 게 그 전 세계 스페셜티 협회라 그래서 되게 깐깐한 조직인데
거기서 80점 이상을 받은 원두만을 사용한다고 해요. 자부심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로스팅한 지 48시간이 지난 원두들은 사용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향을 잃어서. 그 정도로 커피에 대한 철학이 되게 확고한 곳입니다. 로고만 봐도 알 수 있죠. 광고를 안 해요. 자기네들이 커피숍이다라는 것도 알리지를 않아요. 그냥 이런 디자인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커피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철학이라고 해요. 매장을 인테리어를 보면 심플하죠. 뭐가 없죠. 그냥 몇 개의 테이블과 몇 개 좌석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커피숍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다른 점이 보이세요? 일단 직원 동선에 있는 테이블이 굉장히 깔끔하죠. 우리는 뭐 하나라도 더 팔라고 진열장 다 세워놓잖아요. 포스 앞에서 아니고서는 직원 얼굴 잘 안 보이잖아요. 옆에 조각 케이크 뭐 쌓여있고 빵 쌓여있고 베이글 쌓여있고 뭐 음료, 물, 페리오, 뭐 그 탄산수 막 이런 거 팔고 있고, 여기는 핸드드립 하는 거, 저쪽 한 구석에 머신 몇 개, 커피를 내리는 데 있는 필요한 것들 몇 개, 그리고 보시면 의자들이 다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소파식 의자들이 많죠. 고객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여기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우리는 커피만 팔겠다. 오래 있고 싶으면 알아서 오래 있는데 엉덩이 베기는 건 신경 쓰지 않겠다. 자, 우리나라 커피숍들 중에 와이파이 안 되는 커피숍이 있나요? 없죠. 와이파이 안 되는 데 있으면 클레임 엄청 걸리죠. 여기는 와이파이도 제공을 하지 않아요. 고객 편의 서비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커피숍 가면 좌석마다 개별 독립 전원도 들어가 있죠. 뭐 중간중간이라도 다 노트북 쓸 수 있게, 가전기기 쓸 수 있게 콘센트를 제공하는데 아예 없어요. 고객 편의 시설은 거의 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올해 상반기 안에 성수동인가? 한국 1호점 블루보틀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처음에 삼청동에 생긴다, 인사동에 생긴다 얘기가 나왔다가 성수동으로 거의 확정이 됐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 스타일의 블루보틀이 맞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성격 급해요. 커피 한 잔 나오는데 7분에 10분 걸린대요. 40분, 2시간씩 막 줄 서야 돼요. 처음에 반짝은 하겠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블루보틀이 한국식으로 변화를 할지, 아니면 자기들의 프라이드를 고수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할지. 자, 제가 준비한 CS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저도 첫 강의라 굉장히 떨면서 얘기를 했고, 사실 어버버한 것도 많고, 말해야 되는